이란의 핵심 지하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한 미국은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더 강력한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해 이번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여해 공소유지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란의 극렬한 반발 속에 미국 방부는 이란이 보복할 경우 더 큰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확전을 경고했는데요. 피해 정도를 놓고는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B-2 폭격기를 활용해 이란 핵심장 포르도에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성공적인 군사적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Executed Operation Midnight Hammer, a deliberate and precise strike against 3 Iranian nuclear facilities.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일명 한밤중의 망치로 불리는 이번 공습을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더 큰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확전을 경고했습니다. Any retaliation by Iran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met with force far greater than what was witnessed tonight. 미국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계속 시도한다면 정권은 위태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피해는 양국이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핵시설 일부만 손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물질을 포르도에서 미리 다른 장소로 옮겨놔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이 협상 의지를 재차 드러내긴 했지만 미 정치권과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매우 비싸고 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는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을 피하려면 외교가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공격에 최신 벙커버스터를 실전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B-2 폭격기 7대가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고 이란은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명인데요. 이름 그대로 지하시설 파괴용인 벙커버스터가 어떤 위력을 지녔는지 최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2 폭격기에서 폭탄 2개가 잇따라 투하됩니다. 2019년 미 공군이 직접 공개했던 이 영상에서 MOP-432라고 적힌 폭탄이 최신형이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입니다. 지표면에 떨어진 GBU-57은 일반 안반은 최대 200m, 강화 콘크리트는 60m까지 뚫고 들어가 폭탄을 터뜨립니다. 연속 투하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때문에 지하 80에서 90m로 추정되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부수기 위해 이번에 14발을 투하했다고 미 합참은 밝혔습니다. GBU-57은 오로지 B-2 폭격기에만 2대씩 탑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B-2는 정 레이더에 잘 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전 탐지도 어렵습니다. 북한이나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폭탄으로 무려 2.4톤에 이르는 폭약을 관통 후에 터트림으로써 목표하고자 하는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미 공군은 2023년 GBU-57 사진을 공개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을 정도로 폭탄 정보가 이란 등에 유출되는 걸 극도로 조심해왔습니다. 실전에 GBU-57이 투입된 건 지난 2013년 전력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폭격에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또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강력한 보복도 경고하면서 확전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도 이란은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의회는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에스마일 쿠사리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호르무즈 봉쇄를 의결한 뒤 최종 결정권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최종 승인을 할 경우 곧 봉쇄 조치가 시행됩니다. 페르시아만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국가들의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이자 세계 원유 수송의 젖줄로 꼽힙니다. 이란은 그동안 기뢰 설치 등으로 일시적 통행 제한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전면 봉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강경 조치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스스로에게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반발했습니다. If they want to destroy their own economy and cause disruptions in the world, I think that would be their decision. But why would they do that? I don't think it makes any sense. 이란은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영내 미군 기지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며 이란은 자위권을 선택했고 침략자들은 유감스러운 대응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책을 모색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중동 긴장감이 날로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기름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이르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의 72%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문제는 중동산 원유 대부분이 이란 바로 옆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온다는 겁니다.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백길은 해협 한가운데 폭 4km에 불과해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길목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에 나서자 이란은 호르무즈 수송로 폐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 전망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석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자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중동 상황을 24시간 감시 중인 정부 비상대응반도 긴급회의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대응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현지 무역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중동산 석유 가격과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분의 원유가 국내 비축돼 있지만 지난주 기름값이 중동 위험에 6주 만에 반등하면서 이번 주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내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은 다시 불발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애초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등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오후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정부 인사의 대리 참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나토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불참을 결정하며 지난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두 정상 간 만남이 불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우리 외교와 안보에 있어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이 또 연기되면서 별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취임 후 18일 만으로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한남동 관저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겁니다. 취임 후 18일 만입니다. 1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오찬 회동에는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공유하고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좀 함께 입장을 좀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가 오랫동안 많이 어려워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추경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협치를 요청했고 이에 여야 지도부는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여야 지도부가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지도부와도 별도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철회와 상임위 재분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켜볼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야당의 공개 요구에도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민주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이 재분배되도록 결자 해지해달라는 요구 역시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오찬 회동에 대해 협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도 소통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고언을 국정에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인 만큼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정치부 이승민 기자와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이번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과거 정부들과 좀 비교해보면 좀 이르게 열렸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 정권에서 취임 며칠 만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식사를 나눴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720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6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9일 만에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줄곧 거부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취임 720일이 지난 2024년 4월 29일에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이것도 당시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고 나서 이뤄진 일회성 회담이었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했을 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이 상당히 빠르고 전격적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네, 지금 여야 갈등 상황이 좀 상당한 상황이잖아요. 좀 그래서 이번 회동 분위기가 좀 마냥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저로 초청해서 한 첫 회동이었던 만큼 좀 격렬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부드러웠는데요. 아, 그랬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무적인 분위기였다기보다는 솔직하게 대화를 서로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서는 여야 지도부는 서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당선 전 진행 중이었던 재판의 진행 여부를 언급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반성부터 하라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열람되지는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날선 발언을 뱉었는데 예. 이것도 들어보시죠. 혹시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도 야당 지도부의 비판이 좀 나왔다고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며 국민께 보일까 우려된다며 날을 세운 겁니다. 예. 이에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현금 6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스스로 털어놓은 의혹은 역대급인데 증인과 자료 제출은 전혀 내지 않아서 이 또한 역대급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당은 색깔론과 저열한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로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협치의 첫걸음은 뗀 것 같은데 시작부터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추경이 당장 현안이잖아요. 좀 진척이 있습니까? 네, 쉽지 않은데요.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을 놓고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 19일 추경안을 국회에 넘겼지만 이를 논의할 예결위가 없어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내달 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예결위원장은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며 이번 주 중에는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 본회의 일정 등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당 대표 출마 공식화가 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박 의원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의원과 양자 대결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승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곧 미국에서 열립니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조금 전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은 당장 다음 달 8일인데 여 본부장은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장관급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 들어섭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통상당국 관계자와 행정부, 의회 관계자를 만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한미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 새 정부 수장으로서 처음 왔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우군 세력들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국가별로 협상하겠다며 관세 효력을 7월 8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유예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 본부장은 유예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처음으로 이제 장관급에서 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관급 회담과 실무급 회담을 총 3차례 진행했는데 아직 양국 간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실용주의와 국익의 측면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에 관세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의 이란 공격 등 불확실성이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직접 나섭니다. 특검팀은 오후에 열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에도 참여합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번 재판은 조특검이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처음 열리는 공판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검찰 특수본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이 특검에 공식 이첩되면서 특검이 직접 재판 대응을 지휘하게 된 겁니다. 조특검은 박옥수 특별검사보가 해당 재판에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육군준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조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도 열리는데 여기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합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여부가 다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특검 수사가 점점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3대 특검의 준비 과정 등 자세한 얘기를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3대 특검 모두 지난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검의 준비 기간은 20일인데 절반을 사용하며 반환점을 돈 시점인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무실 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추가 파견과 특별수사관 모집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최혜병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검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실과 특검 인력 구성을 챙기면서 진용 갖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각 특검별로 수사를 해야 하는 의혹이 좀 많은 만큼 아무래도 이 속도를 좀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 총 16개의 의혹을 다뤄야 하는데요. 최근 김 여사가 도이치 사건에서 주가 조작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추가 정황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혜병 특검 역시 이른바 VIP 경로서를 규명하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내란 특검의 경우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과의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네, 이 내란 특검은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이 상황인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이 채 만료가 되기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도 들어갑니다. 박옥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재판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을 처음 마주하는 건데 아직까지 공식 입장 뭐 특별히 없었거든요. 이번엔 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을 제외하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단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오히려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가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소환 통보에 3번이나 불응한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를 두고 경찰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신을 향한 특검 수사가 조여오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죠.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구속기로에 좀 놓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늦은 밤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가 맡게 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함께 요청했었는데요. 내란 특검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지 시험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내란 특검이 여인형 전 사령관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죠? 내란 특검이 여 전 사령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서 군검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주요 계엄군 지휘부의 구속 기간도 이번 달 말부터 차례로 만료가 될 예정이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이유를 덧붙였는데요. 여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의 공소 유지는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모노레일 티켓의 환불을 요구했다가 매표소 직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유명 스트리머 금별 씨, 최근 지역 모노레일을 이용하지 않고 표를 환불하기 위해 매표소 직원에게 요청을 했다는데요. 마감이 끝났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불하냐,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직원. 결국 환불을 받은 금별 씨가 자리를 떠나자 마이크를 통해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안 탔는데 환불이 되나요? 그냥 안 타려고 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해당 영상은 28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논란이 일자 모노레일 측은 사과문을 공유하고 해당 직원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하네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절도를 저지르던 차량 절도범이 잠복 중이던 형사들의 차문을 열었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충남 아산의 주택가, 상습절도 등 전과 10범의 남성이 귀가하던 중 차량을 털기 위해 차에 접근했는데요. 조수석 문을 열자 그 안에 숨어있던 형사 3명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평소 범인이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만 노린다는 점을 이용해 경찰이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펼친 채 범인을 유인했다고요. 형사들의 잠복 수사로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문 열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라질의 유명 관광지에서 20여 명이 타고 있던 열기구가 불길에 휩싸이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인데요.
하늘에 떠있는 열기구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순식간에 쪼그라들더니 바구니 형태의 아랫부분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데요. 열기구에 탑승했던 인원은 21명으로 이 사고로 최소 8명이 숨지고 나머지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인 프라이아 그란지는 열기구 관광이 자주 이뤄지는 곳인데요. 현재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누리꾼들은 너무 충격적이고 슬프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열기구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국군 의무사관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무사관학교가 만들어지면 군대에서 장기간 의무 복무할 군의관을 군이 직접 길러낼 수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군의관 장기 복무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간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도 일반 병사와 비교해 복무 기간이 긴 탓에 지원이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연 700명 수준인 군의관 지원자는 5년 뒤 5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 의료 특성상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도 많은데 의료 전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에 국방부가 군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국군 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중장기 군의관 수요와 경제성 분석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형태, 정원 규모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의무사관학교가 공약 실천의 이행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 의료도 인력이 부족하고 군 의료도 공공의료의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의 코스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의료계의 반응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범퍼 같은 부품들을 교체해야 할 때 원래 붙어있던 제조사 정품으로 많이들 교체하죠. 이때 제조사 정품이 아닌 정부가 인증한 부품으로 교체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전성은 같은데 가격이 많게는 40% 저렴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속 56km로 달리는 차량이 벽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범퍼 등이 새 차와 같은 제조사 정품이 부착된 자동차로 운전석 공간의 파손은 비교적 덜합니다. 이번엔 같은 속도, 같은 조건에서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범퍼와 바퀴를 감싸는 팬더를 장착한 차량을 벽에 충돌시켰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해도 에어백이 이렇게 정상 작동되고 안전벨트도 그대로 유지돼 마니킹이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다치는지를 비교해봐도 제조사 정품과 품질 인증 부품 모두 안전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차이가 큽니다. 품질 인증 부품이 제조사 정품보다 35에서 40%가량 저렴합니다. 실제 손상된 외산 차량을 가지고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할 경우 약 140만 원 정도의 부품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차이가 거의 없고 올해부턴 정식 신부품으로 등록돼 제조사 정품과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수리비가 줄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됩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보험과 연계해서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 혜택 등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사용하는 부품 전산 시스템에서 약 2천여 개 품질 인증 부품 재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웅입니다. 빗물바지 청소와 관리를 하지 않아 침수가 발생하면 올해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었죠.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빗물바지 청소는 30%에 못 미쳤고 취재진이 상습 침수구역에 가보니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여전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동차가 물에 잠길 정도의 침수 사고는 지난주 집중호우 때도 전국에서 끊이질 않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해에 대비해 빗물바지와 오수관 관리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막혀 있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다니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 막힌 데가 거의 태반인데 눈에 띄면 징계하죠.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환경부 조사 결과 실제 지자체가 지난달 말 기준 청소와 점검을 마친 빗물바지는 30%에 못 미쳤습니다. 서울은 92%를 점검한 데 비해 울산과 충남, 제주, 전북, 강원, 경북은 10% 미만이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하는 빗물바지 청소를 인력 부족 탓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치운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 지대여서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강남역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빗물바지 안에 담배꽁초가 보이고 매일 쓸어도 길거리엔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부터 평일날은 좀 많이 나오죠. 아침에 출근해서 시작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출근해요. 이곳에선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에까지 꽁초를 끼워서 버리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의 양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밤사이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화천은 우수관 청소를 모두 마무리 지었는데도 배머리교 인근에 도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빗물바지 청소는 물론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 투기 금지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폭우를 견딜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뛰면서 지난 2분기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달걀 납품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대형마트들이 달걀 한 판 가격을 8,000원 밑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달걀 소비자 가격은 흑란 한 판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넘겼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인 전문 투자자가 2만 5천 명대에 이르고 평균 투자 금액은 6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 평균 연소득은 4억 6천만 원, 순자산은 18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였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하지를 맞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흥겨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모닥불을 뛰어넘는 의식이 눈길을 끄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꽃으로 화관을 엮으며 민요를 부르는 여성들. 또 민속음악에 맞춰 짝을 이뤄 춤을 추는가 하면 모닥불을 뛰어넘는 의식으로 영혼을 정화하고 악을 피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근처 바이토치브 마을에서 하지를 맞아 여름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바나 쿠팔라로 불리는 이 축제는 젊음과 사랑, 풍요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네요. 화려한 전광판들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가 이번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풍경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일제히 같은 동작을 선보였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분홍색 매트 위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요가 동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2003년 3명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9,000명이 참가할 정도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행사의 기획자는 타임스스퀘어라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실험해보고 싶었다는군요. 참가자들은 모든 걸 잊게 되는 마법 같다며 이 특별한 경험을 극찬했다는데요. 저도 언젠가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그런가 하면 노르웨이의 한 마을에는 어른 키만한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데요.
부디 집을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노르웨이 로로스 지역의 한 거리. 저 멀리 4발 달린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야생 무스인데요. 난데없이 거리를 질주하는 무스에 시민들도 깜짝 놀란 듯 피하는 모습입니다. 야생 무스는 북유럽 숲이나 산악 지역에 서식하지만 최근 먹이를 찾아 도심에 출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방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웃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를 돌보는 부산시의 육아 공동체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는 재미를 더합니다. 한자리에 모인 엄마들은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5가족 10명으로 꾸려진 육아 공동체. 마음 편한 세상이란 이름도 짓고 직접 제작한 영상까지 만들고 나니 공동체의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육아 동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뭐 육아 고민을 같이 나누고 아이들을 이제 같이 키운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부산시가 추진 중인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육아 공동체 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개 팀 558가족이 참여했던 이 사업은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는 125개 팀 695가족이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이웃끼리 함께 아이를 돌보니 힘도 덜 들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의심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다독여주면서 우리 되게 잘하고 있구나. 부산시는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공동육아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활동들을 장려를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지난해 첫 시행된 육아 공동체 사업, 양육 부담 해소와 저출생 극복에 새로운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틀 뒤인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필리핀 한국전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한국 의료진이 필리핀을 찾았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인 푸르덴시오 마누엘 씨. 오래 방치했던 허리 통증이 발바닥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아프시죠? 한국 의료진들이 필리핀을 직접 찾아 참전 용사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 봉사에 나선 날. 의료 시설이 마땅치 않은 필리핀이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진료 전 수술 이력과 복용 중인 약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 상태도 체크합니다. 침 치료에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들에겐 부항을 뜨고 약도 처방합니다. Is have a pain and my knees both. Yeah, I feel better now. It's very good. Thank you to Korea. 제향군인회 필리핀 지회의 지원으로 현지 한국인과 현역 군인들이 자원봉사에 나서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많은 그 한국 참전 용사들 가족분들 치료해주고 그리고 통역을 하면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저에겐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생의료재단이 주도한 의료봉사 활동으로 참전 용사와 그 가족 또 이웃 주민들까지 150여 명이 치료를 받았고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연세가 90, 한 4, 5세 되신 분 몇 분 치료를 해드렸고 그분들의 후손들을 치료해드렸습니다. 비수술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놓쳐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인데 오늘 치료해보니까 통증이 경감되고 좋아지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 지원으로 지난해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자생의료재단은 해외 참전용사 가족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고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서 30도를 웃돌 텐데요. 서울이 32도, 경기 남양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고요. 특히 광주는 위험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제주부터 시작되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인 수요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고요. 또 오늘 늦은 오후부터 강원도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0.4도, 대전이 19.8도, 창원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전주 31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